최근 다양한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 가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동교 사회복지과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이번 대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위기 가구란 어떤 것이고 또 이런 위기 가구의 발생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위기 가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 문제, 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에 따라서 경제적 생계가 곤란한 가구나 또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가구, 또 가구원 중에서 자살 등의 이유로 유가족이 된 가구 등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위기 가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약화, 1인 가구 증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책이 마련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금년 4월에 증평에서 모녀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책 발표한 이후에 또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특히 이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거나 또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서 제때 신청을 못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위기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존 대책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소위 복지 3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대표적으로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그리고 그 발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가지 급여별로 이루어지는 그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고 보장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1차 국민기초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미리 발견해서 찾아낼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또 일부 지자체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추진해왔던 사례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저희들이 발표한 이번 대책의 발굴 과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발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연계해서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하는 그런 체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발굴 시스템은 저희 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은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찾아내는 건데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모범 사례를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서울시의 그 서대문구에서는 복지천리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동네 상점을 거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나 슈퍼 또는 편의점이나 병원, 약국 뭐 이런 직업 소개소 같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상점을 거점으로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광주의 서구나 부산 기장군 같은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정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되나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발굴 시스템을 확충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인구 규모나 뭐 수, 그리고 경제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시군구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그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현재도 다양한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천리안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가칭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각 읍면동마다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씩 이렇게 확대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인적 안전망을 확정하겠다고,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정보 시스템도 좀 고도화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의 그 발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14개 기관에서 27가지 정보를 저희들이 연계해 왔는데요. 이번에 증평 사건에서도 이제 증명이 됐는데, 민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공동주택 전산관리 시스템을 연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하는 잠재적인 위기가구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 정보를 연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행복이음은 각종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의 자격 그리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복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국가 복지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기초연금, 그리고 보육,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제도 등 한 120여의 그 복지 사업들이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행복이음이 잘 활용되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또 준비되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음이 수급자 자격관리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또 게다가 이번 대책과 특별하게 연계해보면은 그 정보를 통해서 위기가구의 고위험 가구를 사전에 예측해서 이를 지방 공무원에게 보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스템을 통한 정보 연계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체납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험료 정보도 좀 확대하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자도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관계자가 아무래도 위기가구를 일일이 다 찾아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국민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사회보장 기본법이나 관련 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본인이나 또 주변의 상황을 보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손쉬운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복지공무원에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스마트폰 어플로 또 연계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기 가구가 발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후의 단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 주변 이웃이 신고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고가 되고 발견이 되면은 우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복지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네. 또 가구마다 특성이 달라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통합사례관리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복지지원단에 서비스를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층적인 통합사례관리회의나 또는 일명 솔루션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구의 특성에 맞도록 또 찾아가는 그런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되려면 단순히 한 기관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공조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군구나 읍면동의 힘만으로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다 충실히 담아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특히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분들께는 각 보건소에서 간호사분들이 방문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평소에 자기 건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관한 정보, 네. 상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서비스, 또 각종 민간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하면 주변 이웃이나 또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잘 발굴되고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관심은 있지만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참여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주변의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 이웃께서도 주변의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문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요. 거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읍면동마다 모집 방법이나 시기 같은 게 다르기는 할 텐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기대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 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 교수 같은 전문가들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계기로 해서 한순간의 위기를 겪은 분들이 더 이상의 나락으로 빠지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가 복원되고 뿌리내리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양동교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